네, 현역 군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 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주요한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짚어볼 내용은 어제 이 시간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역 군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군사 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되는 사건.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군 현역 대위가 최초로 북한에서의 포섭이 됐고 그 대가로는 이제 비트코인 4,300만 원을 받고 주요한 정보를 이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구속된 상황입니다. 일단 간첩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군사 기밀에 대한 자료를 전송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손목시계형 어떤 카메라까지 이제 지급을 받아서 그 내부 어떤 정보라든가 내부 화면까지 전송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지인을 통해서 이 북한 해커하고 접촉을 하고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각종의 통로로서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라고 이제 포섭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요 이제 군사 기밀로는 어떤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보안 체계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넘겨질 뻔한 정보를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막았다. 수사의 성과는 있었지만 예. 현역 군인이 북한 해커하고 이렇게 이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장교에게 군사 기밀 유출을 유도한 가상자산 투자회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는 북한입니다. 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군사 기밀 등을 누출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한 것은 불법 수익을 이제 전달하거나 그 유통에 가담한 혐의가 되기 때문에 그 혐의 역시 적지 않고 혐의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범죄를 위반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애초에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현역 대위가 관련한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이제 내부 통제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군사 기밀 관련해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위반 행위가 이제 적발이 돼서 한국군 지휘 통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촬영되는 부분을 이제 적발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 이제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해당 장교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그럼 군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군사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워낙에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전장망이 이제 뚫리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적발됐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 통째로 유출된 그 위험성,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그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7억 원을 받고 가담했다는 정황을 봐서는 이 현역 대위 이외에도 공범이나 또는 전조직 형태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른 현역 대위 또는 전직 대위, 가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제도 수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 내 추가로 포섭된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신 겁니까? 북한 해커 같은 경우는 광범위적으로 사실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미국의 사기업도 해킹을 하고요. 최근에는 인수위에도 해킹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해킹의 시도가 있었을 수 있고 혹시도 모르는 다른 군 관계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주고 일부 기밀을 받았을 개연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 장교 같은 경우에는 판결은 향후 좀 어느 정도,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로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소 7년 이상의 실형, 징역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자료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양형에는 어느 정도 가만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보안 현황을 점검하겠다, 보안 대책을 논의하겠다라는 건데 초소형 카메라, 소위 말하는 몰래 카메라가 지금 군 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기술적인 조치로 이런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점검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은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14억 원 횡령 사건의 규모가 상당한데 지금 이게 2012년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떻게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허술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600억대를 이제 개인 계좌로 인출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2012년이면 10년이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직원들이 바뀌거나 또는 위에서 조금이라도 내부 감사라든가 내부 회계 문제를 조금만 검토해 봤다면 예. 쉽게 적발될 수 있을 것인데 최근에야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돼서 스스로 이제 자수했던 사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건은 사실은 내부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은폐를 했거나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해당 직원은 긴급 체포됐고 또 이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범 역시 체포된 상황입니다. 예. 아마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서 당장 얼마 전에 이제 뉴스로 전해 들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계양전기 사건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자꾸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부 그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는 그걸 다 막지는 못하지만 순환 보직을 한다거나 감사를 철저히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합동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울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통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인출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만연히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고요. 예. 제도적으로 내부 감사나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직 내에서는 이제 이런 큰 은행 같은 경우는 준법 감시인도 있고 감사도 받습니다. 근데 허술하게 감사를 하면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관리 감독자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윗사람들이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살펴봐야 예.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보고만 믿지 않거든요. 철저한 감사 시스템이 조금 더 안비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까요? 피해 금액이 300억이 넘게 되면 양형 기준상 기본 양형만 5년에서 8년이고 가중되면 7년에서 11년이고 아까 말씀하신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에서도 직원이 12년형을 받았죠. 예. 10년 이상 받을 가능성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 피해를 변제하는 게 양형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바는 돈이 남아있지 않다. 파생 상품에 모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럼 적어도 일부는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수백억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형에서 사실은 굉장히 가중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감원의 대응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또 감사가 있었을 텐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금감원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뭐 절도, 횡령, 사기, 갖가지 뭐 파생 상품 고객들한테 속이고 내부에서 횡령이 있었던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화하겠다 하지만 또다시 600억대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까지 방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네. 내부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금감원의 시스템도
무엇이 미비한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부실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은 징계 받을 가능성 열어두고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현장 검사 외에 지금 금감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금감원에서 이제 제도 변화를 통해서 수시 검사를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수시 검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담자, 추가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 경위,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감시나 보고 체계의 누락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종 조정안 지금 폐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중재 역할을 해온 조정위 활동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관련된 기업 9곳 중에 7개 기업에서는 이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동의를 했다라고 하죠. 가장 큰 분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옥시와 애경만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29일 예. 이제 결정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사실은 중재안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두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위 활동에 대해서 연장하고 최종적으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이 두 기업에서는 두 기업이 차지하는 그 분담 비율이 60%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이렇게 출자를 하거나 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엔 종국적으로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이번에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확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벌써 말씀하신 대로 11년 동안입니다. 11년 동안 적정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 재연장되고 나서도 이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될 수 있는 금액들이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조정안으로 현재까지 나온 금액은 이 단계별로 개인당 2,500에서 이제 최대 5억 원까지 조정해서 이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연장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가능성들 그러니까 어떤 피해 구제와 보상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소송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송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만큼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사회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나 이 책임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높다 또는 우리만 이렇게 많이 내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어떤 인권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의에 임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장래, 미래 가치엔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들고요. 이 피해자는 여전히 지금 병원 치료를 받거나 또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